네,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이번 주는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이 불명예스러운 수치,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어떤 건지 오늘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이 소아정신과 의사이십니다. 서천석 원장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OECD에서 어린이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34개국 중에 23개국이 조사를 했는데 23개국 조사에서 우리가 4년 연속 꼴찌가 됐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놀라운 게 압도적으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요. 아기가 돼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가 되고 싶다. 부모가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부모들이 다 불안감이 높아요. 너는 나 같은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자기 불안을 그대로 이식해요. 요즘 아이들한테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물어보면 공부 안 하면 노숙자 되니까요. 공부해야 부자 되니까요. 그 말을 부모들이 한 말이죠 다. 아이들을 무언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동기가 협박에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협박하는 거죠. 부모도 역시 협박을 받고 있어요. 똑같이. 사회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어떻게 보면 불안이 사회에서 개인에게 다 전가가 되고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쭉 내려와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느끼고 아이들 행복지수가 어른 행복지수보다 더 낮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각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걸 사회적으로 집단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식 문제로 가면 너는 또 잘해야 된다. 사회구조의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개인이 떠맡은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당연하게 느끼는 면이 있어요. 불안 때문에 아파트를 각자 막 또 사고 또 나도 같이 투기행위에 동참하고 나도 같이 사교육을 시키고 막 이런 불안에 같이 동참하는 게 오히려 이 구조를 또 점점 악화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 자신이 그런 불안에 의해서 한 행동이 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불안을 이겨내야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그나마 이 조건에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 예. 지금 소개해드릴 직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정신과 원장이시고 예. 그다음에 행복한 아이 연구소 소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또 이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그죠? 네. 네. 근데 한번 그 저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얼마 전에 책 내셨죠? 예. 그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이라는 네. 책을 새로 냈습니다. 예.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마음을 읽는다기보다는 내 마음을 내 읽는 마음을 시간. 읽는다. 이 책에 이제 제가 카피를 뽑은 부분이 네. 당신의 마음은 당신 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내 마음이 내 편이어야 되는데 예. 내 마음조차 내 편이 안 되고 나를 주로 탓하는 느라고 많이 그렇죠. 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내 마음만큼은 내 편이어야지 안정감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을 모르고 너무 살고 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보자 하는 뜻에서 마음 읽는 시간이지 남의 마음을 읽는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어디선가 주워들은 풍월에 따르면 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모른다. 네. 근데 그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너무 자기 애가 강해서 네.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또 한 가지는 정반대로 정반대가 좀 같은 맥락인데 너무 욕망이 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불만스러워가지고 네. 또 역시 또 객관화를 못한다. 그렇죠. 이게 주워들은 제 풍월인데 맞는 얘기입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 주로 말하는 편향,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네. 너무 사실은 우울해지기도 쉽고, 예. 응?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발전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편향적으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좀 자기를 너무 객관해서 바라보면 인간미가 없잖아요, 사실 좀. 그러니까 객관화해서 바라보려고 해도 객관화해서 바라보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거고 예.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남을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남을 보는 것도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 마음에 비추어서 남을 보는 건데 내 마음 자체를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도 이제 역시 엉뚱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옛말에도 있잖아요. 받은 것 없이 이쁘고 준 것 없이 그러니까 밉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남을 바라보는데도 객관적으로 안 바라거든요. 자기가 그러게요. 서는 위치에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긴 어려운데 예.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네. 주관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주관성이 너무 지나치면 네. 그것이 오히려 자기 삶에 방해가 되니까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통제하는 것이 네. 더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자기를 객관화한다. 어떻게 가능한 얘기죠? 그게? 뭐 자기를 객관화한다는 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우선 예, 예, 대부분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걸 어려워하거든요. 예.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려고 그러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한심하게 느껴지니까 네. 일단 묻고 나는 그렇지 않다. 네. 또 내가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지 않을 거야. 예.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나, 대단한 나. 예. 이걸 상정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거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인 것처럼 욕망을 갖는데 나중엔 진짜 그런 것처럼 네. 자기도 자기의 어떤 생각의 틀에 갇혀버리는 경우도 많죠.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정치인을 두고 예. 전 국민은 다 아는데 그 본인만 모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어떻게 그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정치인들 중에 일부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네. 일부는 사실은 자기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자기를 속이는 데 익숙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기만입니까? 예, 자기 그러면? 기만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어떤 그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예.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예. 정작 출마를 하고 나면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라는 헛된 믿음을 갖는 경우도 많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예. 이제 그것도 이렇게 지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나서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도 떨어질 걸 아는데 그럼- 그 순간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 예. 모두가 자기 주변 사람들이 힘을 잃고 자기도 에너지를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일단 자기를 기만하고 그 순간 속이게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럼 그 과정에서 자기는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면은 알고 있지만 그런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고 묻어두려고 노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다 지나고 나서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아주 모른다면 오히려 그분이 능력이 좀 부족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어. 정치인들이 그 직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모르면은 네. 제대로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예. 계산은 다 하지만 여기선 이럴 수밖에 없다고 밀어붙이는 사람하고 계산조차 안 되고 하는 사람을 보면 계산조차 안 되는 사람은 한 번 정도 성공할 수는 있지만 예. 계속해서 성공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요. 모든 판단이 틀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 근데 이제 계산은 섰지만 그래도 여기선 전략적으로 이거밖에 길이 없다면 자기를 빨리 속이고 일관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정치계에서도 저는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돌발 질문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예. 대통령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이제 그 임금님은 구중궁궐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백성들하고 차단돼 있고 모든 동선이나 삶이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하겠는데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만 켜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중궁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 정도 되면 주변에서 계속 이제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러다 보면 자기 객관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대통령은 안 해봐서 제가 대통령의 심리에 대해서는 예. 대통령 우리가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잘 모르는 것도 막연히 추정해서 누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런 심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네. 지식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도 그건 통계적인 얘기지 네. 실제 그 사람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렇죠, 거는 몇몇 정치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제가 느꼈던 거고 네. 대통령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나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객관화를 하는데 가장 큰 저해 요소가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자존감이 낮은 부분이 제일 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 예. 자기가 무너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아,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객관화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도 내가 괜찮다. 뭐 어떠냐 실수하면 어떻고 어떤 사람 보면 내가 이렇게 작은 실수를 했어요. 네, 실수를 하면 그거 내 실수였어 미안해 하고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거 내 실수한 게 아니라 하면서 너가 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 하면서 남의 핑계를 대거나 둘러대거나 이렇게 그런 일을 남이 지적을 해도 그냥 없었던 일인 것처럼 예. 아예 입을 씻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기한테 상처가 돼서 그렇거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자신감은 내가 비록 실수를 했고 인정을 한다 해서 뭐 내 인생이 크게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런다라고는 어떤 자기 믿음이 있으면 그걸 자기에 인정할 대한 수 있는 믿음이죠. 거죠. 자존감이라는 게 자기를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예. 자존감의 바탕이 자신감인데 자신감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거든요.
네. 나를 믿을 수 있냐 없냐인데 예. 사람들이 보통 자신감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허풍을 자신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풍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허풍을 떠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굳이 허풍을 떨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죠. 사회에서 이게 그게 좀 혼동돼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처해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데서 규정되는 부분이 크지 않나요? 상당 부분이 많죠. 상당 부분 왜냐하면 자기를 믿으려고 해도 믿을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지 네. 누가 볼 때 내가 괜찮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갖고 있든지 이런 것을 갖다 같이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를 믿기가 좀 유리하고 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면은 자기를 믿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현대 사회의 경우에는 그런 비교가 예. 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감에는 굉장히 취약한 그러면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같은 경우 IMF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네. 중산층이 몰락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 개개인의 어떤 그 사회 경제적 위치가 되게 불안정하고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니까 그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런 그 진단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자살률이 네. 급격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IMF 이후 그 전에는 사실 이 정도로 수익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IMF 이후로 급속히 자살률이 늘면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네. 되고 예. 그다음에 행복 지수를 조사해봐도 우리 사회가 유엔의 삶의 질 조사를 보면 그게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세계 20위권 내로 잘 사는 데 비해서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고 OECD에서도 34개국 중에서 하위권 27위부터 30위권을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는 계속 부가 올라가도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위기감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도 다 느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행복감 지금 행복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행복지수 제가 어디서 그 뉴스를 본 게 그 부탄이라는 나라. 예. 그다음에 저기 뭐 남태평양의 어떤 섬 제가 기억을 못해요. 거기가 1등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예. 근데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무슨 교역량 몇 위, 뭐 그 1인당 국민소득 몇 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그런데 역으로 보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거하고 또 그럼 직접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에 또 물음표가 찍힐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굉장히 행복 경제학이라는 분야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행복 경제학이 있어요. 예, 행복 경제학, 예. 행복에 대한 뭐 여러 학문 분야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을 높일 수 있냐가 이제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네. 연구 대상인데 보면은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데 그 이상에서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뭐 10,000불까지는 행복 지수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계속 행복감이 높아지지만 10,000불 이상이 되면 별로 그 다음은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데 영향이 없다는 연구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중요한 연구인데 행복 지수는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면 예. 사실 경제가 발전한다고 말하기는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고 있으면 꾸준히 행복감이 높아진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회의 부가 얼만큼이냐와 상관없이 발전하고 있으면 행복감이 높아지는데 네. 발전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어둡지 않았던 거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발전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신의 부나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행복감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정체돼 있고 오르락 내리락이 존재하면서 불안정만 높아져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게 사람들이 쉽게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만큼이면 행복했다고 느꼈는데 그만큼이 어제하고 똑같으면 새롭게 행복해지진 않는 거예요. 혹시 그게 상대적 어떤 빈곤하고도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요건 상대적 빈곤하고 바로 연결되는 얘기는 아닌데 예. 이건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강에 쫙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예. 너무 멋있으니까 행복감이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는. 예. 근데 한 달 지나면 이게 한강이 보이는 건지 아닌 건지도 잊어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가끔 불꽃놀이 할 때만 좀 기쁘죠. 그때 빼놓고는 예. 한강인지 아닌지도 예. 느끼질 않으니까 행복감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놀랍게 행복에도 쉽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럼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간다는 겁니까? 그렇죠. 또 다른 어떤 변화, 자기를 그럼- 위한 것이 있지 않는 한 계속 거기에 적응해서 더 이상 행복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그럼 인생은 무한궤도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느 면에서 무한궤도인데 그래서 의미나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아, 더 높은 차원의 인간이라는 예. 존재가 더 높은 차원에서 의미나 가치를 만들어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예. 무언가 물건을 획득하는 걸로 행복을 느끼려면 네. 거기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인생관은 이거야, 나의 가치관은 이거야 하는데 물론 그 가치관이 진짜 자기 거라면 흔들리지 않지만 또 이 주변의 자극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가치관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가치관도 이 현대 사회는 가치관도 이것저것 이렇게 차용해 가지고 조금씩 이게 내 가치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진짜 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남의 가치관이 멋있어 보이면 그걸 조금씩 갖고 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러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사회 안에서 이제 불고 있는 이른바 인문학 열풍이라는 게 바로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가치관은 생각 안 해봤는데 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걸 조금씩 갖고 오는 거죠. 이제 예. 남의 걸 갖고 와서 요 가치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게 내 가치가 아니니까 또 흔들려서 그럼 이번 유행은 또 뭐죠? 다른 유행도 좀 따라보다가 네. 또 새로운 유행도 따라보다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인문학 공부하는 건 좋은데 또 다이제스트로 가대요. 보니까 몇 시간 만에 왜냐하면- 읽는 뭐 철학.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빨리 가치관을 일단 가져온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치관 자체를 만들어가고 예.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행복을 위한 과정인데 예. 그게 아니라 뭔가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어떤 과정 자체를 즐기려는 면보다는 예. 일단 갖고 온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행복이 열릴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정립된 가치관이 아닌데 아무튼 이식,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뭐든 강의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머릿속에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이식해 놓고 예.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고 이식한 게 또 생각하려고. 분명하고 남이 어떤 사람이 멋있는 가치관을 가져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가치관을 통째로 갖고 와서 내가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난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안 맞잖아요. 자기 안 삶과.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행복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계속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의 미학이 결여되어 있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천석 원장님 또 이 소아정신과 네. 아이들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행복한 아이 연구 소장을 또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곳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곳이. 예. 요즘 아이들 행복하지 않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예. 동의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는 뭐 객관적으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뭐 OECD에서 어린이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34개국 중에 23개국이 조사를 했는데 23개국 조사에서 우리가 4년 연속 꼴찌가 됐어요. 아, 그래요. 4년 연속 꼴찌인데 왜 4년 연속이냐면 4년 전부터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4년 연속 꼴찌인데 네. 올해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계속 5년 연속 꼴찌는 예.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조사에서 빠졌어요. 이번에. 그 평가 척도가 어떤 거였어요, 주로? 평가 척도에는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주관적인 부분이 행복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죠. 객관적으로 자기의 어떤 삶의 질을 좋게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고 예.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 그다음에 자기 삶의 어떤 목표 가치 이런 걸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조금 서양 편향적이지 않나 해가지고 예. 올해 초에 동아일보에서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행복 지수를 가지고 8개국 조사를 했거든요. 아, 또 다른 척도를 가지고. 네, 다른 척도를 가지고. 그래도 꼴찌였어요. 8개국 조사에서 7위가 나왔어요. 예. 8위는 르완다였어요. 아, 르완다. 르완다 내전 오, 중이죠. 내전하고 뭐 학살 벌어지고. 그리고 7위가 우리나라, 6위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도 상태가 좋지 않은데. 아, 이집트보다 못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 어떤 조사를 하든지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낀 행복감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행복감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자꾸 공부해라. 이거는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아주 생략을 해버리고 예. 지겹습니다, 솔직히. 예. 그거 말고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부모들이 다 불안하거든요. 네. 부모들이 다 불안감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 부모들의 놓인 상황이 언제 내 자리가 이렇게 밀려나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예. 자영업자도 너무 많다 보니까 예. 내 자리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불안하니까 내 불안감을 애들한테 이식을 하거든요. 음.
너는 나 같은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 하고 아이들한테 자기 불안을 그대로 이식해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도 왜 공부를 하냐고 물어보면 저희가 어릴 때는 왜 공부를 하냐고 물어보면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뭔가 이런 말을 좀 뭐 알지도 못했지만 그런 말들을 좀 했는데 대통령 되고 장군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멋있는 사람 나라를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가치지향적이었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물어보면 공부 안 하면 노숙자 되니까요.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아, 대답을 그렇게 해요? 네,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공부해야 부자 되니까요. 그러니까 왜 부자가 되냐? 부자가 안 되면 부자가 잘 살고 돈을 많이 쓰고 싶으니까요. 근데 이런 말이 압도적으로 늘어났어요. 사실 아이들이 그 말을 왜 하냐면 그 말을 부모들이 한 말이죠, 다. 그렇죠. 부모들이 한 말을 듣고서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숙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아이들을 무언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동기가 협박에 있어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협박한다. 부모가 아이를 협박하는 거죠. 부모도 역시 협박을 받고 있어요, 똑같이. 사회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부모는 또 아이를 너 이러지 않으면 응?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세상을 즐거워서 뭔가 잘 살아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이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살고 싶은 삶은 아니죠. 그렇죠.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놀라운 게 너 나이를 더 먹어서 빨리 어른 되고 싶지 않냐 뭐 물어보면 놀라운 대답이 나와요. 어른 되고 싶지 않냐 그러면 저희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른 되면 시험 안 보는 줄 알았죠. 시험도 안 보고 그렇죠. 뭐 어른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자유가 주어지고 뭔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서 어른이 되고 싶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요. 아 진짜요? 예, 어른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기가 되고 싶다 그래. 아기로 돌아가. 아기는 그러니까 어린이집 단계나 유치원 단계. 유치원보다 전 단계.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 다녀야 되니까. 요즘은 유치원생도 공부에 내몰리나요? 그 전 단계로 가가지고 아기가 돼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가 되고 싶다. 아 진짜 그래요? 어른이 된다는 건 높은 책임감. 그럼 자기가 부모의 모습을 보잖아요, 애가. 애들이 잘 봅니다, 부모의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보는데 부모가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는 게 진짜 괴롭다. 이런 얘기를 부모들이 안 할 수가 없지. 사는 게 괴롭고 힘들고 즐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렇죠. 거기에 즐거운 거 없는 거는 뭐 돈 벌고 일하느라도 있지만 애 키우느라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든 모습만 애들이 주로 보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이게 물론 중산층으로 한정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릴 때라서 뭐 부모님 손잡고 놀러 가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없었거든요, 아예. 그죠? 여름 되면 그 저기 농사일 했고 다 그랬는데 요즘은 보면 주말 되고 철 되면 다 같이 부모님 손잡고 놀러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윤택해졌고 이 가족애적인 부분들도 되게 커진 것 같고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도 더 많아진 것 같은데도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들은 아이들한테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왜 하냐는 거예요. 소통을 행복을 위해 소통을 하는 것처럼 느낄 땐 애들이 좋아요. 근데 소통을 하는 이유가 조금 지나면 뭔가를 애를 시키려고 소통을 하거든요. 목적이 분명하죠. 공부를 해야 된다. 말을 길게 하다 보면 막판에는 나오는 말이 비슷해요. 그렇죠. 야, 우리 한번 너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결론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열심히 외우고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풀고 학원을 좀 바꿔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결국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결국은 얘기가 나오는 건 힘든 일을 참고 인생은 사는 거다. 인생이라는 건 힘든 거다. 그러니까 즐겁고 뭔가 도전할 수 있고 재미난 게 아니라 인생은 힘들고 책임지는 거고 버거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른이 별로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행복할 수는 없죠. 결국은 그럼 부모가 아까 이제 그 부모가 아이를 협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아까 이제 또 했던 그 전 단계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가치관하고 연결이 된다는데 결국은 부모가 삶의 가치관, 인생관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내 아이의 이후 삶의 어떤 그 행복의 기준이란 게 통속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부분으로 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악순환 사이클을 그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 역시도 너무 밀리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부모 역시 너무 협박을 받고 있고 밀리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그럼 부모의 불안이 어떻게 보면 불안이 사회에서 개인에게다 전가가 되고 그 개인이 아이들이 제일 낮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수구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 그런 불안이 쭉 내려와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느끼고 아이들 행복 지수가 어른 행복 지수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그 원장님께서 쓰셨던 협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피라미드 구조의 그 빗대서 보면 맨 위에서 예. 그러니까 부모들을 짓누르고 그 부모는 다시 자기 자식들 짓누르고 그러니까 맨 하위에 있으면서 모든 걸 다 짊어지는 게 아이들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상당히 심각하네요, 이 얘기.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행복감이 낮은데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활력, 네. 생명력을 한 10년, 20년 뒤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깎아먹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부모들은 노력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참 다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보면은 그 같은 사람이지만 아수라백작이래잖아요. 사회 나가설 때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자식으로 연결이 된 내 자식 교육을 하면 또 입장이 확 달라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자리에서는 또 근데 집에 들어가면 또 내 아이 잡는단 말이에요. 예. 왜 잡느냐? 내가 화이트 칼라인데 내 자식이 만약에 화이트 칼라 이 지위마저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 결국 이런 것 때문 아닌가요? 제가 근데 볼 이 때는 고리를 끊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부모 사회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방식이 네.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우선적인 것 같아요. 각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근데? 저 사실은 해결이 안 나죠. 근데 예. 문제 해결 방식에서 아주 옛날부터 각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예. 그걸 사회적으로 집단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자기 자식 문제로 가면 너는 또 잘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양면적인 거죠. 이게 근데 각자 잘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각자 경쟁에 빠지니까 나중에는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올바른 말을 하는 분들도 집에서 자기 자식을 대할 때는 똑같이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결국은 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문화가 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의 길을 많이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게 우리 사회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죠. 사회 어떻게 구조의 보면. 문제인데 그걸 다 개인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개인이 떠맡은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당연하게 느끼는 면이 있어요. 그거를. 당연하게 느끼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내가 못하면 내가 못난 놈이고 그걸 남한테 말하는 건 너무 창피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협박 구조에서 맨 하위에 있는 게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장난이 아닐 것이고 결국은 탈이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양상이 나타납니까, 아이들을 보면? 실제로 아이들의 행복감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낮고 네. 뭐 조사를 해보면 아동 정신건강 문제 조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옵니다. 예. 아이들 중 한 4명당 1명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지금 많이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외국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되는 수치예요. 그 수치가요? 예,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좀 상당히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행복감도 낮고 그 정신건강 문제가 없는 아이들 행복감도 높고 예. 자살률도 높고 예. 응? 이런 모든 문제가 아이들이 그만큼 또 노력을 대단히 하고 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 애들 막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10시에 학원에서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정 지역이지만 하지만 그렇죠. 특정 지역.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럼 옛날에 비해 대단히 실력이 높아졌냐?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죠. 예. 인성이 좋아졌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를 못 얻고 있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 그 그래서- 시간을 열심히 하질 않거든요. 그래요. 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뭐 특정 지역의 아이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듯 보이지만 그 아이들도 그만한 성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책상머리에는 앉아 있지만 예. 그래서 거기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집중도가 높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착하게는 보여야 되고 야단은 안 맞아야 되니까 하는 척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좀 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심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폭력이나 우리 학교 폭력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학교 폭력이나 자살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학생 자살, 학교 폭력, 왕따 이런 문제가 전부 사실은 출발은 그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 폭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진짜로 이 그 협박 구조의 맨 하위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계속 여밀 수는 없잖아요. 발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 애들한테 푼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명한데,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라든지 그럴 때도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 부분적으로지만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학교 폭력이 나타나는 그 이유를 그 하나로 가름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워낙 폭력을 많이 써요. 네, 원래 아이들은 부모들이 이제 뭐 어른들이 가르쳐서 그렇지 애들은 순수하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애들은 기본적으로 사회화가 덜 돼 있고 그런 아이를 사회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디선가 책 구절에서 보니까 아이의 악마성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던데요. 뭐 악마성이라는 건 그걸 또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네. 건데 기본적으로 사회화가 덜 돼 있고 자기의 충동이나 감정을 그대로 남에게 표현하는 경우가 네.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폭력을 많이 쓰고 남과 비교도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편법도 많이 쓰고 그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잡는 건데 네, 그런 것이 교육에 의해서 잡히는 게 예전에 비해서 좀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잡더라도 굉장히 광범위한 애들이 은근한 폭력성이나 은근한 폭력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고 있어요. 은근한 폭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따돌리는 거죠. 아, 전체적으로. 예. 예를 들어 예전에는 좀 못하는 애를 봐주는 구조가 있었다면 예. 봐주기보다는 배제시키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죠. 애들이 예. 요즘은. 전체적으로 다 배제시키는 거지 폭력을 강하게 쓰는 아이들보다는 배제시키는 문화, 방관자들이 그걸 그냥 방관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예측할 수는 없죠. 사실은 이런 실험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사실은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과 의사나 아동 심리학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관심 대상. 굉장히 사회는 발전했는데 네. 아이들의 행복감은 낮고 예.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장시간 어떤 공부에 시달리는 데 비해서 성취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 네.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 그런 사회는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20대 사실 그러니까 그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이클에 편입돼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지금의 20대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지금의 20대는 요거보다는 약간 약했죠. 약했습니까? 예. 예. 가중되고 있으니까 점점. 아, 그래요. 예.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겁니까? 예. 최근 들어서 조금 약해졌어요. 최근 왜요? 들어서. 왜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사교육도 이렇게 계속 피크를 치다가 예. 3년 전부터 약간 꺾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없어서 꺾이는 게 있고 시키려고 해도 전체적으로 돈이 없는 면이 있고 네.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 애를 잡는다고 무조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인식은 조금씩 생기면서 한 3년 전부터는 약간씩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달리는 구조였습니다. 네. 그래요. 사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네. 그다음에 해봤자 안 돼서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우리 사회의 아이들을 하나의 틀로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인데 보통 우리 이제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건 중산층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산층은 특히 중산층도 이제 수도권에 사는 중산층이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교육이나 아이들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예를 들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뭐 얼마 전 국감에서도 똑같은 예가 나왔는데 어린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뭐 특정 지역 뭐 강남, 목동, 뭐 서초, 노원 이런 데 애들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많다. 이런 기사들이 네.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공부를 많이 시켜 정신과 문제가 많냐 보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실제로는 정신과적 질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지역보다 더 변두리 지역이 더 많아요. 근데 거기는 애들이 병원을 찾는 접근성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신과, 소아정신과를 방문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네. 부모님 의식도 또 이렇게 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 시간도 있고 애들한테 대한 관심도 더 쏟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아이들이 병원을 많이 방문할 뿐이지. 예. 필드 조사를 해보면 네. 변두리 지역 아이들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중산층의 아이들 말고 예. 이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방치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방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미 안 된다는 생각을 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너무 어릴 때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예.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부모님 같은 경우는 또 이 그 사회 경제로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푸는 경우도 많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 발전- 삼중으로 더 심해지는 그렇죠. 거죠.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막혀 있다 보니까 네. 내가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막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푸는 경우도 많고요. 예. 아이들도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나는 어떻게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쪽 아이들이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관심사는 오히려 이제 좀 하는 애들, 좀 오히려 나은 애들의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신경을 쓰고 있죠. 그 잘못 오히려 이런 자원 아이들부터 배분이 더 왜곡되는 부동화되는 경우가 거죠.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강남 지역에는 아이들 몇 명당, 만 명당 소아정신과 질환 환자가 몇 명이고, 네. 예를 들면 경기도 뭐 안산이다. 안산 지역은 몇 명이다. 그러면 강남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예. 강남 애들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해서 강남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다른 지역은 아예 안 가니까. 아예 안 가니까 그럴 뿐이죠. 그러니까 그건 숫자에 진짜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필드 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예요. 예. 아주 소규모 필드 조사는 있지만 예. 전체적인 국가 차원의 소아정신건강 조사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우리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알죠. 실제 문제는 강남, 서초 이런 지역보다 오히려 변두리 지역 아이들이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들은 알고 있고 교사들한테 물어봐도 압니다. 교사들한테 예를 들어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교사들한테 강남에 가서 교사 생활하는 게 편할 것 같냐, 여기가 편할 것 같냐. 강남이 편하다고 다 합니다. 그렇죠. 더 편하다고. 예. 우리 그쪽 가면 너무 험하다. 예. 애들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자,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 4명당 1명꼴로 지금 뭐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 이런 데이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좀 정부 대책이나 뭐가 있다고 평가하세요? 그리고 그 대책이 있다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평가하세요? 꾸준히 정부도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제 대책이 뭐 그런 단위가 필요하지 않은 정부 대책이 나오려면 정책을 누가 주관해서 꾸준히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꾸준히 끌고 나가는 주체가 사실 없습니다. 사무관도 계속 바뀌고 담당 과장도 계속 바뀌고 그럼 그때마다 달라지고 그래요. 이게 뭐 굉장히 이슈가 되는 학교 폭력이 이슈가 몇 년 전에 되지 않았습니까? 대구에서 한 아이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한 다음에 네. 그 큰 문제가 된 것처럼 됐지만은 지금 교육부에 학교 폭력 담당관이라고 그때 있었어요. 1급으로. 아.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부서에 담당자는 그냥 일개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어요. 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대구에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학교폭력 담당관이라고 1급을 자리를 만들었다가 그리고 국무총리실 바로 밑에 그런 위원회도 있었죠. 응? 근데 학교 좀 폭 잠잡이니까 또 싹 없어져. 싹 없어집니다. 응?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정부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 이슈에서 제일 약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아예 금방 사라집니다. 여성가족부가 있잖아요. 여성가족부도 관계될 수 있고 네. 교육부도 관계될 수 있고 보건복지부도 관계될 수 있는데 이제 각자 이제 저쪽이 할 일이라고 서로 생각하죠. 미룹니까? 각자 이건 어느 니네 정도 일이라고. 미루고 그 부서에서도 중요한 일, 보건복지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교가부도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는 뭐 엉뚱한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엉뚱한 일이란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일이 있지만 예. 오히려 뭐 게임 중독이나 뭐 이런 문제에 매달린다든지 예.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아동 청소년 보호법 중에서 일부 뭐 음란물 이런 부분에 많이 매달린다든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서천석 원장님께서 정책 책임자다. 그럼 바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아이들의 그런 정신 질환 내지 어떤 이 가슴앓이 이것부터 손을 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뭐 사실은 아이들 문제를 푼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회 제가 구조에서 보기에는 개인이니까. 예를 들어 교육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들 교육에 대해서 입시를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하지만 입시 문제는 알고 보면 사회 문제거든요. 그렇죠. 입시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렇죠.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시가 그렇게 지금처럼 난리는 아니겠죠. 이제 그렇죠. 이런 문제처럼 아이들 문제도 이제 어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이 얼마나 해소되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국면에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 예. 국면의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예. 좀 밀고 나갈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정책 담당자들은 게임 중독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게임 중독이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게임- 중산층 부모들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정책이 그 중산층 쪽에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산층 부모가 현재 갖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그게 네, 게임을 애들이 너무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아이와의 소통을 잘 못하고 예. 소통하는 방식이 안 되고 애들의 놀이 문화가 안 되니까 게임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우리 애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게임- 중산층 문제다. 그거는. 게임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예. 내 문제는 사라지고 게임 문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게임을 없애면 우리 아이는 다시 착한 아이로 돌아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착각입니까? 착각이죠. 그래요. 지금 그러면 정부 정책이 그 아동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먼저 보듬어야 되는 진짜 어렵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아니라 중산층 자녀들한테 전부 다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가 있죠. 사실 뭐 꼭 그 교육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예.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다루는 문제를 보십시오. 교육 문제를 다루는 거. 입시 문제가 교육 문제의 중심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네. 교육 문제 중심이 거기에 있는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입시 제도가 됐냐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데 네. 중산층 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대학을 어디를 보내냐가 관심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모든 언론도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얘기하돼요? 사교육 문제는 중산층의 악유 다툼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위에는 사실 뭐 최상층은 뭐 안 되면 우리 새끼 외국 유학 보내면 되지 뭐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예. 아예 또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계층의 자녀들 같은 걸 일찌감치 포기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교육 전쟁이라고 하는 게 중산층의 악유 다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중산층이 갈수록 축소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네. 사교육을 갖다가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죠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중산층이 축소되면 아마 사교육이 줄어들긴 할 겁니다. 절대적 지출이 여력이 예. 줄어들어 가지고. 예. 그러면 아주 기계적인 질문이지만 지금 그 우리 아이들의 그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빨간불 단계에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빨간불 단계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명확한 빨간불 단계고 예.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는 아이들이 절대 다수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아이가 인생을 노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부모들은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거든요. 네. 열심히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무언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즐기면서 즐겁게 사는 거 다 좋은 건데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예. 애들은 열심히 살고 싶지가 않아요. 열심히 살면 뭐하나. 어른이라는 건 별로 행복하지도 않은데 굉장히 빨간불이죠 지금. 이 측면은 없나요? 그래서 그 이제 이 가족의 단위가 갈수록 소규모되면서 한 자녀가 많잖아요. 네. 한 자녀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도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한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자녀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오히려요? 예. 왜냐하면 부모가 좀 집중해 주기 때문에 그 예. 아이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돼요. 보통 보면 한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성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많이 보고 그거에 대한 조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한 자녀의 나이 또 뭐 둘, 셋, 넷인 경우에 별로 아이들의 인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결과예요.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그래서 그러니까 형제든 자매든 남매든 여러 명이 있으면 자기들 안에서 또 하나 이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일종의 뭐 위계 질서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나 사회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를 제외한 공동체가 깨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아이들 자체가 공동체적인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혼자라도 얼마든지 다른 공동체가 강조되는 문화라면 더 남을 이해하면서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OECD에서 공동체 생활 지수가 34개국 중에 33이거든요. 뭐 1등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끝에서 1등이에요. 어떻게? 끝에서 2등입니다. 2등인데 어쨌든 그 공동체 생활 지수가 낮다는 게 제일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하면 한민족은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는 민족이고 뭐 개와 두레 하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그 OECD는 전부 선진국이고 산업화된 나라인데 예. 다른 산업화된 나라들에 비해서도 공동체 생활을 안 하고 공동체 의식이 없거든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자기 아이를 모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아. 이게 부모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경험을 할 기회가 없어요. 모여 살면서 같이 공동체를 부대끼면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공동체 경험을 어린 시절부터 할 기회가 별로 없고 그게 아이들에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 일부 극소수지만 그 뭐 공동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이제 실험적으로 하는 부모들이 있던데 그럼 그건 되게 그러니까 좋은 어떤 그 시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문화들이 좀 더 많이 퍼져야 되겠죠. 이제 그래요. 그것이 공동육아나 이런 건 좋긴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예. 사실 그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예.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과는 돈만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 예.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좀 공동체 문화가 더 지금 많이 무너진 상황이죠. 근데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떤 그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사회성 기록하는 것들을 어린이집 가면 당연히 되는 걸로, 예. 유치원 가면 당연히 되는 걸로, 예. 학교 가면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학교에서 끝나면 모여서 이렇게 놀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공동체죠. 구슬치기하고 놀다 보면 재치기하고 동네에서 할머니도 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삼촌도 와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봤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 놀게 하려면 초등학생 놀게 하려면 많은 지역이 그럽니다. 놀게 하려면 부모들끼리 전화해서 엄마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우리 언제 시간 되는데 아니면은 방과후 교실을 같이 다니는 애들끼리 좀 모여서 놀 수는 있어요. 예. 뭐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그렇죠. 예. 아니면은 엄마들끼리 전화해서 수요일 날 시간 돼 그럼 수요일 날 4시에 만나서 1시간 놀고 이게 지금 아이들이 노는 문화거든요. 아이 공동체라는 건 결국은 자기 주체성이라는 게 중요해지는데 예. 아이들이 어릴 때 주체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해요. 아, 교실은 수업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죠. 그렇죠. 집에 간다 끝. 그다음 공동체가 없어요. 또 아. 부모들도 부모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없어요. 예. 아이들에게 공동체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럼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둘째 놈이 지금 중1인데 네. 주말만 되면 칼 집에서 나가서 놀러 나가거든요. 그건 좋은 거네요. 중학생들은 좀 많이 나가죠. 중학생 중에 나가는 애들 뭐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애들이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 그런 겁니까? 네. 살아남으려고 노력한다. 너무 처절한 표현 아니에요? 그게 살아남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 속에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거를 부모들은 여전히 싫어해요. 그 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주말 되면 어김없이 나가서 부모들이 놀아요. 별로 예. 없어요. 왜 예. 주말에도 공부도 좀 하면서 놀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주말에 밀린 공부를 해야지 네가 따라잡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그렇죠, 학원들 그렇죠. 보면 주말 특강이 많이 운영이 네. 되고 있잖아요. 예. 주말 특강을 안 하고 왜 너는 맨날 나가서 노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걔가 살아남으려고 칼같이 이제 그래도 부모가 조금 봐주니까 이제 나가서 자기가 친구 그룹과 어울리는 거죠. 네. 그걸 안 하면 사실은 그 시절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풀어주면 되는데 네. 불안하니까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너무 단순화하는 것이지만 아까 이제 모든 것은 사회 구조에서부터 기인한다 했는데 사회 구조는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논외로 치고 자 부모 입장으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불안감을 떨쳐내라. 이게 첫 번째입니까? 예, 지금은 오히려 불안감 때문에 부모의 불안은 이해가 돼요. 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본능이거든요. 그럼요. 그 본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남의 자식 얘기야 뭐 그냥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이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게 네.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예.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응? 오히려 지금은 약간 불안을 버리는 게 네.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리기가 어렵죠. 응? 부모니까 또 진짜 부모 어려울 것 자신이 같- 불안이 어려울 것 높다 같은데요. 보니까 예. 근데 그걸 좀 팀을 짜서 좀 불안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렇죠. 서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제가 보면은 제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의 이사이기도 한데 예.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보면은 각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회원으로 오면 회원으로 된 순간부터 많이 불안을 그래도 버립니다.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애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애들도 더 나아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좀 더 여쭐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그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좀 거기 속한다고 했었는데
애를 공부로 잡을 필요 있느냐? 설령 공부를 잡아서 그 대학 갔다고 치자. 그렇다고 취직도 안 되는데 차라리 아예 좀 더 일찍 애 소질이나 적성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애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밀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요즘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막혀요. 내 자식의 소질과 적성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착각입니까? 예, 왜냐하면 소질이나 적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아, 그건 천부적인 게 아니다. 예, 소질이나 적성이 뭐 대단히 있는 게 은미체 잘하는 건 아주 극소수죠. 그렇죠. 은미체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대단한 어떤 뭐 목공 능력이나 이런 것도 소수고 나머지는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고 아, 거기서 관심을 갖다 보면 좀 더 늘고 그냥 이런 아이가 건데. 흥미 갖는 것. 네. 근데 그게 게임이면 어떡해요? 노는 거는 다 흥미가 있어야 돼요. 예? 놀이는 다 흥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놀이는 놀이예요. 어. 놀이하고 내가 또 어떤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다른 분야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든 아이는 또 발전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네. 노는 것도 또 즐겁게 놀아야죠. 안 놀고 네 발전을 위해서만 노력해라. 우리 어른한테 그걸 강요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답답해서 못 살죠. 못 살죠. 답답해서 못 살듯이 애들도 답답하니까 놀고 싶어서 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많이 하는데 얼만큼 하면 많이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큰일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한두 시간 해요. 하루에? 예. 한두 시간 해도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에도 그냥 다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한두 시간은 많은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한두 시간밖에 못 노는 경우도 많아요, 애가. 응? 겨우 한두 시간 노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걸 좀 안 하고 그 시간에 뭘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하는데 그게 좀 과도한 욕구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변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놀이가 꼭 게임만 있는 거냐? 밖에 나가서 뭐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밖에 가서 놀 게 뭐가 있냐 도대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을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는 게임 산업에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게임으로 아이들을 몰아낸 거예요. 길거리는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길거리에 나와서 다 이렇게 때로 놀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길거리는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에요. 길거리에 그 애들 모여 있으면 무서워요.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의 어떤 장소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결국은 길에서 쫓겨나고 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문화가 없으니까 애들이 게임 내에서도 뭐 하는지 잘 보면 게임에서 막 대단히 뭘 깨고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게임 장소에 들어가서 사이버 공간에 모여 앉아 잡담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지네끼리 거기서 이거 하더라고요. 채팅 사이버 같은 거. 공간에서 예. 한 구석에 모여서 옛날 우리 동네에 모여 앉아 놀듯이 예. 사이버 공간에서 놀고 잡담을 하는 경우도 예,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일종의 놀이 공간이 옛날에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놀던 걸 온라인으로 옮긴 거지. 아, 응? 아 예. 이게 예. 뭐 별다른 어떤 차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어릴 때 구슬치기 하거나 자치기 한 게 그냥 아케이드 게임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구슬치기, 자치기 비슷한 거를 거기서 게임 공간에서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의 아이템을 획득하려고 막 싸우고 하는 거를 그러면 친구들이 보면서 뭐 박수도 치고 얘기도 하고 같이 하자고 하고 이게 그냥 우리가 밖에서 오프라인으로 놀던 거를 예. 온라인화 시킨 거예요. 많이 보면. 그렇죠.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 밖에 나가서 놀게 할 수 있냐. 아이들한테 그런 충분한 것을 줄 수 있냐. 예. 근데 그 충분한 걸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시가 안 되잖아요. 차라리 게임하고 있을 때 감시가 잘 됩니다. 게임이 훨씬 더 시간을 덜 잡아먹어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예. 응? 그렇죠. 응? 나가서 노는 것보다. 그렇죠. 그다음에 얘가 뭐 하고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도 있고. 네. 응? 부모 입장에서 관리가 쉬운 게 오히려 게임이에요. 예. 근데 그걸 또 너무 많이 하려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 힘든 거지만 예. 그러면 애를 진짜로 내보낼 수 있냐? 밖에서 놀이 공간을 줄 수 있냐 하면 그거는 더 못 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그 게임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아이들 그룹을 만들어 봤어요. 아, 예. 대신에 집에 충분한 장난감과 예. 놀이 공간과 시간을 부여하도록 했어요. 그 아이들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예. 게임하려는 동기도 별로 없어요. 아, 놀거리가 충분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 놀거리가 충분히 많으면 하지 않아요. 예. 놀거리가 없으면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애들은 놀아야 되거든요. 예. 노는 게 너무 자기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딴 놀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게임이 굉장히 악마여서 우리 아이들을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나왔을 때 이명박 정권 때 얘기지만 체육 수업을 늘리겠다. 네. 이 발상을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체육 수업 늘리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운동을 많이 늘리는 게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사회성이나 발달엔 전체적으로 좋다는 건 이미 연구가 돼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나마 그거라도 좀 잘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좀 끝나고도 좀 놀아야지 되는데 끝나고 노는 거는 요즘은 체육도 예전에는 길바닥에서 그냥 놀아도 체력이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체력을 키우려면은 실컷 놀고 거기서 한 번 더 놀아야지 체력이 키워지거든요. 모든 체력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알통을 만들려고 그래도 역기를 든 다음에 힘든데 거기서 한 2번 더 들어야지 알통이 딱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애들이 실컷 놀고 거기서 한 번 더 놀면 체력이 분명히 더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획적으로 40분간 어디가 수업을 받아요. 응? 그러고 나 집에 와서 이제 그다음 수학 문제를 풀고 그다음 또 어디 가가지고 40분 또 수업을 받. 이런 방법으로는 별로 그렇게 체력이 키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한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실컷 놀면서 거기서 끝을 발견하고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시험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네. 아이들을 사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네, 아이들을 못 믿는 거죠. 네. 예.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을 상대로 강연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원장님. 예. 그럼 거기에 끄덕거리시죠. 많이 끄덕이시죠. 근데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많이 요즘은 그래도 변화하는 경우가 많고 예. 근데 제일 어려운 건 그거예요. 부모 자신의 불안을 막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부모도 지금 현실에서 너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부모 자신의 불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가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 행복을 주는 길이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100% 공감을 하는데 참 그걸 바꾸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또 역시 그러면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회적인 변화가 한 축에 있을 거고 물론이죠. 또, 예. 또 다른 한 축에는 어떤 실제적인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내가 지금 하는 게 과연 의미 있나? 예.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 건가? 이 불안이 정말 근거 있는 건가? 네. 찬찬히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이런 방법 말고 내가 그냥 막 밀어붙이는 방법 말고 내가 불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회사에서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졌어요. 불안하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그럼 사람들한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다니면 좋을까 해서 막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고 오히려 더 나쁜 평가를 받겠죠. 불안해서 하는 행동이 좋은 행동이 안 나와요. 오히려 불안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불안을 버리자고 하는 거지. 불안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쫓기죠 많이. 네. 진짜 이유 없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돌아보면 지금 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강박증, 쫓기고, 예. 그죠? 이렇게 오는 건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사회 구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걸 어느 세월에 지금 바뀔지 모르는 것이니까, 예. 그죠? 바뀔 거라고 근데 기대하십니까,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회 구조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걸 떠나서 바뀌도록 해야겠죠. 그 부분은 그래요. 바뀌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구조에 같이 참여하는 불안 때문에 예. 그 불안을 다루려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막 아파트를 각자 막 또 사고 예. 또 나도 같이 투기행위에 동참하고 나도 같이 사교육을 시키고 막 이런 불안에 같이 동참하는 게 오히려 이 구조를 또 점점 악화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나 자신이 그런 불안에 의해서 한 행동이 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예.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불안이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고 있고 내가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예. 내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가지고 예. 불안을 이겨내야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그나마 이 조건에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그렇게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결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부모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 부모의 불안감부터 떨쳐내야 된다는 이 단순 명쾌한 사실. 근데 참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함께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이는 팟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